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겠죠? 네. 마지막 세미나고요. 무려 9분 중에 3분이나 통과해 주셔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딱히 과제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듣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아, 숨겨지 마. 네, 저희가 개발을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근데 개발자라는 건 뭘까요? 개발자 하면 코드를 써야 돼요.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그쵸? 이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무한의 시간이 주어지면 토스 앱을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적은 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적은 시간이라는 건 코드를 그냥 뭐 느낌 가는 대로 대충 바이브 코딩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 코드를 또 여기 위에다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짜놓으면 여기 위에다가 코드를 짤 때 내가 써놓은 코드를 또 읽고 또 이해하고 어디에 추가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좋은 코드를 짜야겠죠. 좋은 코드라는 건 보통 뭐 유지보수가 쉽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요구사항이 변했을 때 내가 코드를 조금만 바꿔서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똑같은 코드를 다음 기능을 만들 때 또 써야 되면 그건 나쁜 코드였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짜기 쉬워야 돼요. 뭐 클라이언트 개발에서는 그렇게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 부분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딩 코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집에 하나 들고 있어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드릴게요. 아마 동방에 갖다 놓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거를 만족시키게 짜는 가장 좋은 코드라는 거를 뭐 알아볼 방법은 없지만 약간 일반적으로 좋은 패턴들이 있겠죠. 그게 각 계층의 관심사를 명확하게 분리할 것이고요. 종속성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제어할 것. 뭐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힐트라는 걸 이용해서 종속성을 관리하는 법을 이야기했었죠. 좋은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 새로운 코드를 짜야 한다라고 하면 보통 기존 코드를 읽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추가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대충 짜는 게 아니라 대충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 코드 위에서 작업하는 많은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많이 고통받게 되겠죠. 당연히 과제를 할 때도 체감되지가 않고 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딱히 체감되진 않아요. 그래서 과제를 내기도 좀 그렇고요. 근데 다른 사람 이 코드를 다른 사람 코드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코드를 넘기면 이런 게 체감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린 코드랑 클린 아키텍처 두 파트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클린 코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더 읽기 좋은 코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거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름은 영어로 지어야 되니까 보통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변수명이냐 하면 그건 대답하기 어려운데 어떤 게 나쁜 변수명이냐 하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변수명을 지을 때는 의도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이 함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랑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게 이거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그런 식이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를 작성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싶은데 이 코드가 어디에 있었지? 를 그런 의문이 생기면 여기 왼쪽에서 디렉토리를 까서 그 코드가 어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 약간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만한 이름을 지었어야지 검색하기가 쉽겠죠. 예시인데요. 그냥 D 이렇게 하면 무슨 변수인지 모르겠죠, 읽는 사람이. 그냥 플래그 아니면 뭐 로그인 이렇게 지어도 뭔지 알기 힘들 거예요. 대신에 이게 뭐 빈자리 알림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데이였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지어줘야 될 거고, 파일 나이를 뭐 얘기하는 데이즈였으면 이렇게 지었어야겠죠. 그리고 불리언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라고 짓기보다는 is logged in 이런 식으로 지어주는 게 의미 전달이 명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인데 리스트 유저예요. 이러면 변수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유저 아니면 더 낮게는 유저 리스트 이런 식으로 지었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fetch 데이터라고 하면 네, fetch는 원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 calculate money amount라고 하면 money는 보통 그냥 calc money라고 해도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은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s age bigger than 20 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 맞을 수는 있어요. 맞긴 한데 이 함수가 쓰인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20살보다 많은지를 검사한다 보다는 이 사람이 age가 괜찮은 age다를 검사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재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수명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람다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코틀린에서는 그냥 it이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적용되는 함수긴 한데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상관이 없겠죠. 다시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dry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썼던 코드를 또 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어떤 기능에 어떤 요구사항에 수정이 생겼을 때 여러 군데에서 코드를 고쳐야 되면 그건 나쁜 코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를 내가 두 번 썼으면 그 조건이 바뀌었을 때 수정을 다 컨트롤 F에서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제이슨에서 name이랑 age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해주는 게 타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calc discount, 뭐 calc에서 calc discount, 오더에서 calc discount 이런 거를 다 따로 만드는 건 이거 세 개는 동시에 수정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원칙이 바뀌면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작성해주자라는 얘기예요. 네, 당연하지만 똑같이 생겼다고 항상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똑같이 생겼네. 어, 네, 새로 안 바꿨어. age를 validate하는 함수고 얘는 money를 validate하는 함수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 두 개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거는 반복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수 파트인데요.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일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수행하는 함수가 어디인지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규멘트를 하나만 받는 함수, 단항 함수를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아규멘트를 받지 않는 함수를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죠. 네, process order 하면 오더 아이디를 받아서 주문을 조회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하고 송장을 생성해서 이메일을 발송한다. 이런 걸 하나로 묶으면 만약에 뭐 이메일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 올더 함수를 검색해서 그 함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건드리니까 여기를 수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각각 다 다른 함수로 쪼개주면,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얘네가 다 다른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메일 내용이 바뀌었을 때 print 유저 이메일 같은 함수를 검색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더 읽기 좋은지를 생각해보면 아래쪽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SRP라고 불리는 원칙인데,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뭐 코드를 처음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코드를 읽거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과 관련된 코드를 찾는데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클래스 유저 매니저가 있어서 레지스터 유저도 수행하고 업데이트 유저 프로파일도 수행해요. 근데 각각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이메일이랑 로그를 다 찍고 있어요. 이러면 똑같이 이메일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단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런 식으로 쪼개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만 가지게 하면 내가 이메일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이메일 서비스 안에 있는 내용들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디렉토리 구조예요. 디렉토리 구조. 약간 디렉토리를 예쁘게 쓰자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뉠 텐데 파일을 잘 분리하는 거랑 그리고 디렉토리 구조를 깔끔하게 하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파일 분리는 쉬워요. 그냥 객체 하나를 파일 하나에 넣으면 돼요. 물론 이 객체에서만 사용되는 게 자명한 하위 객체들은 같은 파일을 보관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 조건이 뭐냐면 한 파일의 객체를 두 개 쓰려면 얘랑 얘를 동시에 볼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게 그냥 UI 조각이에요. 컴포즈. 그냥 컴포저블 함수 하나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걸 동시에 볼 일 없겠죠. 아니면 이 화면이 로딩 중인지 로디드인지 에러인지 나타내는 객체. 이런 것도 위에 있는 거랑 위에서 아래를 갖다 쓰기만 할 뿐이지 위에서 위에랑 아래를 같이 볼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반대로 뭐가 있냐면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랑 레포지토리 임플레멘테이션 구현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같이 볼 일이 그러니까 동시에 수정이 일어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분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렉토리를 깔끔하게 하는 법은 같이 볼 확률이 높은 파일끼리 같은 곳, 그러니까 같은 폴더에 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뷰모델이랑 UI는 같이 볼 확률이 높겠죠. 뷰모델에서 상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바꾸면 UI에서도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레포지토리랑 UI를 동시에 보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코드를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레포지토리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폴더에 넣어놓고 아니면 UI 뷰모델 길이는 뭐 다 하나의 UI 폴더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여기 위에까지는 사실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나머신 분들이 다 약간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위에까지는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래는 이제 좀 안드로이드 특이적인 약간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 뭔가 절대적인 디자인 패턴 같은 건 없고요. 그 안드로이드 공식 깃 가보면 이런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아키텍처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제일 좋고 네. 여기 이 세미나. 후반부래요. 후반부에서는
안드가 흔히 고민해 볼 만한 부분들이랑 그 해결책이라는 게 또 뭐 이거만 있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저희가 생각해는 스노시티 안드로이드에서 생각해는 한 가지 해결법 정도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짜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유지보수되지 않을 코드에 이런 깔끔한 아키텍처를 적용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UI 레이어인데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UI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뭐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어쨌든 화면이 바뀌는 건 UI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앱에서 일어나는 화면 전환은 보통 유저가 버튼을 누르면 보통 아무 조건 없이 내비게이션이 되죠. 맞죠? 뭔가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API 요청을 보내서 성공하면 이동하고 아니면 이동을 안 하고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있긴 해요. 뭐 사용자 토큰이 만료됐으면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켜놓고 한 30분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액세스 토큰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내가 로그인이 풀린 거니까 뭐 로그아웃된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해야겠죠. 뭐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 보통은 UI의 순수한 UI만의 일이라고 네, 순수한 UI만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UI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게 있어요. 뷰 모델에서 상태랑 이벤트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등 사람이 이벤트를 하면 그 이벤트를 그대로 뷰 모델에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일어나야 될 때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뷰 모델에서 가져온 상태들을 가지고 화면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과제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UI 화면의 코드는 보통 화면 그리는 게 제일 많이 차지를 하겠죠. 왜냐면 화면 디테일이 복잡하고 컴포즈로 다 짜야 되니까. 근데 화면 그리는 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GPT를 써서 짰다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수정이 일어날 일도 거의 없고요. 이런 순수한 UI랑 UI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코드를 잘 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요? 경험적으로 정말 그런가요? 요거는 소프트 강의 상세 페이지인데 이거 확대가 안 돼. 네. 렉처 디테일 페이지고 뷰 모델을 여러 가지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우씨. 네. 상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뷰 모델에서 collect state를 막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태들이 있고 이 상태들을 UI가 어디부터지? 네, UI가 여기부터인데 이 상태들을 UI 어딘가에서 다 각자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뷰 모델에서 직접 호출하는 부분도 있고 네, 여기는 뷰 모델을 직접 호출하고 있고요. 아니면 네, 뷰 모델을 호출하고 콜백은 없나? 네, 상태를 다 쓰고 있죠. 여기서 상태를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거는 다 그냥 UI 조각인데 여기서 상태를 쓰고 여기에서는 뷰 모델을 호출하고 있죠. 이런 게 섞여서 어디서 호출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딱 알기가 어렵다라는 모티베이션이에요.
설득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해요. 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데, 루트라고 하나요? 라우트라고 하나요? 이거 뭐예요? 라우트죠? 그쵸? 네, 라우트라고 할게요. 라우트는 뭐냐면, 내비게이션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할 때, 뭐 그냥 UI 조각도 있을 건데, 여기는 내비게이션에서 갈 수 있는 UI다 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1대1 대응되는 것들을 라우트라고 하고요. 얘는 뷰 모델과 소통, 내비게이션 등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크린이에요. 순수한 UI 조각 화면이고요. 얘는 라우트에서 상태들을 받아서 상태들이랑 콜백 함수만 받아서 그거대로 화면을 그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위에 세 개를 하는 거를 라우트에 넣고 아래 하나를 스크린에 넣었다 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하나를 따로 그리면 좋은 게 뭐냐면 얘네를 한 코드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UI 로직이 바뀌었을 때 이 라우트 코드만 보면 되겠죠. 이 대문짝만한 스크린 코드는 한 번 그린 다음에 그냥 파일 하단에 짱 박아 놓고 다시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프리뷰를 그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해져요. 원래는 프리뷰를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왕큰 컴포저블 함수 하나를 프리뷰를 그리고 싶으면 막뷰 모델을 꽂아줘야 되고 뭐 컴포저블 함수도 꽂아줘야 되고 막 이런데 보시면 프리뷰 그리는 코드가 있는데 안 그려져서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그냥 스크린에다가 상태 대충 때려넣고 그리면 되니까 프리뷰 그리는 게 쉬워지겠죠.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 페이지에 상태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세어본 건 아니라서 답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 많아요. 되게 많겠죠? 보면 편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편집 모드면 이 강의 평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지도에서 보기 대신에 시간 및 장소 추가가 떠야 돼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편집 모드인지 아니면 그냥 뷰 모드인지를 나타내는 그게 있을 거고요. 이거랑 여기 빈자리 알림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랑 이거 관심 강좌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요 강좌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강의명, 교수, 학과, 학년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색상도 있어요. 색상은 또 다른 데서 들고 오기 때문에 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편집 모드면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보니까 이 테마에 어떤 색상들이 있는지도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얘네는 다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오게 돼요. 얘는 빈자리 알림 데이터를 가져오는 vacancy repository라는 데에서 가져오게 될 거고요. 얘는 어디지? 아무튼 관심 강좌를 가져오는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올 거고 이 색상이라는 건 테마를 가져오는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다른 데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로딩 중이에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로딩 중인지 아니면 로딩이 완료돼서 결과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로딩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는지 아니면 로딩을 했는데 그 결과 값이 없어서 빈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구분을 쳐줘야 돼요. 빈자리 알림.
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화면이 뜨죠. 이런 것도 다 분기를 쳐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태도 다 분기를 쳐줘야 돼요. 말고도 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대충 이런 코드가 UI에 떠다녀요. 근데 이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뷰모델에서 몇십 가지 상태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순서로 가져온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뷰모델에 있는 거를 상태를 약간 하나로 묶어서 객체 하나만 딱 가져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 파편화돼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맞게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사실 상태는 양반이고 이벤트가 더 문제예요. 약간 세미나가 아니라 그냥 징징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 관심 강좌가 등록이 돼야 될 거고요. 이걸 누르면 빈자리 알림 등록을 하려고 시도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거 누르면 바텀 시트가 떠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다 뷰 모델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뷰 모델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도 수십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거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딱 객체 하나만 관리하면 되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이벤트 같은 거는 이벤트를 뭐 하나로 묶는 건 사실 힘들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호출을 하는 거를 내가 좀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뷰 모델을 호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UI랑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걸 다 뽑아내고 싶다라는 소리고요. 물론 하나의 객체로 만들면 당연히 단점이 생기는데 뭔가 화면의 나머지 부분은 다 그대로인데 관심 강좌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이거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넘겨준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구 화면이다 라고 하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니까 friends UI state는 로딩이거나 로디드거나 에러거나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만약에 로디드라면 이런 우리가 필요한 스테이트들을 그 컨스트럭터로 가지는 객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뷰 모델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화면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새로 패치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일단 UI 스테이트에다가 로딩을 에밋해요. 일단 로딩이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드 데이터를 하고요. 성공하면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 될 거고 실패하면 에러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UI에서는 이게 로딩인지 로디드인지 에러인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뭐 돌아가는 동글뱅이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에러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로딩 됐으면 데이터를 받아서 읽어서 그대로 화면을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UI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뷰 모델에 올라간다 라는 뜻의 이벤트가 아니고요. 뷰 모델에서 나한테 이벤트를 내려준다 라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눌렀어요. 누르면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겠죠. 요청을 보냈는데 실패했다고 뜨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눌러서 발생한 게 아니라 내가 구독하고 있는 뷰 모델에서 이거 내가 몇 초 전에 보내봤는데 너 이거 실패했더라 라고 이벤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UI에서 구독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만 토스트를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라우트한테 넘겨주면 라우트가 UI 이벤트를 읽어서 그거에 맞는 일을 수행하고 스테이트랑 이벤트들을 읽어서 알맞은 스크린을 호출하는 거
라우트가 할 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UI를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도메인 레이어인데요. 도메인 레이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UI 레이어랑 데이터 레이어 사이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파트를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인가요? 있네요. 좋아요. 네. 코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UI는 300줄이고 레포지토리는 50줄인데 규모들이 1000줄이에요. 왜냐하면 규모들이 비즈니스 로직도 쓰고 상태 업데이트도 하니까요. 규모들이 레포지토리한테 요청을 보내고 값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합쳐서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 규모들이 합니다. 요점이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을 또 하나의 레이어로 분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화면에서 똑같은 로직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이 화면에서도 강의 상세의 정보를 가져올 거고 저 화면에서도 강의 상세의 화면을 띄우는 건 아닌데 강의 상세 정보를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뷰모델은 상태를 업데이트하기만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계산을 하는 거는 뷰모델이 하기 싫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적인 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냥 뷰모델을 500줄 쓰면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유스 케이스를 써본 적은 없고요, 사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빈자리 알림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요. 사용자가 강의에다가 빈자리 알림을 켜면 앱은 거기에 빈자리가 났을 때 푸시 알림을 보낼 거예요. 이게 주 기능이고 성공했을 때는 강의 상세 페이지에서 알림을 받을지 끌지를 토글할 수 있고요. 서버는 성공했으면 등록 상태를 바꾸면 되겠죠. 근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뭐 네트워크 연결이 안 좋아서 실패했으면 그 요청을 로컬에 저장해뒀다가 네트워크가 재개됐을 때 다시 합니다. 최대 5번 하고 실패하면 로그를 저장하고 사용자한테 알림을 보낼 거예요. 근데 서버가 나쁜 응답을 뱉어서 실패했으면 3번까지 재시도를 하고 서버 오류라는 토스트를 띄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Do not disturb time에 사용자가 빈자리 알림을 추가했다면 지금 추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토스트를 띄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사실 현실적인 플로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비즈니스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 기능을 강의 상세에서도 구현을 해야 되고 상세 강의 검색 리스트에서도 구현을 해야 되고 빈자리 알림 화면에서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뷰모델에서 이거를 구현하기에는 요청을 저장했다가 제시도했다가 뭐 BND인지 판별을 했다가 다 해야 되니까 뷰모델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뷰모델이 강의 상세에서도 생길 거고 검색 리스트에서도 생길 거고 빈자리 알림 화면에서도 생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자라는 게 유스 케이스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유스 케이스를 호출하면 레포지토리랑 네트워크 체커랑 뭐 액션 스토리지, 폴리시 이런 거를 다 들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하고요. 뷰 모델에서는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호출하기만 하면 호출해서 결과를 읽어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뷰 모델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계산해서 이거로 직접 데이터를 상태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커트고요. 요건 좀 중요해요. 네. 위에 건 별로 안 중요한데. 우리가 네트워크 요청을 보낼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요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서버가 잘 만들어도 사용자가 와이파이 안 되는 데서 그걸 누르면 당연히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를 항상 고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요청이 실패했다고 해서 요청이 실패했네? 나 앱이 죽을게 라고 외치면 안 돼요. 앱이 크래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청이 성공했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죠. 뭐 요청이 성공해서 내비게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토스트를 띄울 수도 있고 상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패한 경우에도 알맞은 일을 해줘야 돼요. 뭐 토스트 알라트를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뷰모델 상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모든 API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일단 이 요청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별하는 거는 데이터 레이어에서 해줘야겠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어는 성공 실패 여부를 주고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결과값을 줘야 되는 역할에 놓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네트워크 요청이 네트워크 요청 결과를 나타내는 객체예요. 석세스거나 페일이고 석세스면 그 데이터를 반환할 거예요. 그리고 페일이면 에러를 반환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 에러를 반환할 수도 있고 저희는 도메인의 에러를 다 만들어서 쓰고 있어서 아니면 그냥 익셉션을 반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onSuccess라는 확장 함수를 만들어서 만약에 성공했으면 뒤에 있는 일을 해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확장 함수를 만들 수 있겠고 만약에 실패했으면 도메인 에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라는 확장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요거를 뭐 이거만 봐서는 약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써보면 되게 편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전까지 만들던 패턴은 이런 거였죠. 레포지토리를 이렇게 만들고 get bookmarks를 하면 렉처 리스트가 나오고요. add bookmark를 하면 리턴 값이 없고요. delete bookmark를 해도 리턴 값이 없었어요. 구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테이블에 있는 값에 대해서 북마크 리스트를 호출을 해서 그냥 반환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empty 리스트를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뷰 모델에서 get 북마크 리스트를 호출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뷰 모델에서 그 에러를 잡아서 에러에 맞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가 뷰 모델에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add 북마크를 해도 API에다가 이걸 호출하니까 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성공하면 뭐 데이터를 잘 바꾼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 add 북마크까지 터져서 뷰 모델에서 에러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요청을 보낸 건 여기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함수인데 에러는 뷰 모델에서 잡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만든 result라는 걸 써보면 뭐 get bookmarks를 하면 리스트 렉처 타입을 expect하는 result 값이 반환이 됩니다. 뭐 add bookmark를 하면 뭐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먼저 똑같이 요청을 보내요. 요청을 보내고 성공하면 result.success response를 반환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터졌어요. 터지면 캐치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냥 잡아서
result.fail을 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뷰 모델에서는 에러를 잡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 API 요청 값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만 읽어서 그거에 맞는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죠. 뷰 모델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반환 값이 없어도 그냥 만약에 이게 성공했으면 success 사실 널이겠죠. 사실 아무것도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물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일 뿐이고 이게 뭐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토익 프로젝트를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한 가지 패턴일 뿐이니까요. 요거를 소개했다 정도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뷰 모델에서는 그러면 네, 레포지토리를 호출하고 실패하면 에러를 받아서 그 에러를 알맞게 처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알러트를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뭐 토스트를 띄울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뷰 모델에서 알아서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딱 예상한 대로 40분 만에 끝났네요. 그래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 폼을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근데 그거를 세 명밖에 없는데 뭔 폼으로 조사하냐 라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제가 만들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다음에 세미나장을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세미나장 하실 분이 또 만들면서 고민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한 피드백을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폼으로 일부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세미나장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네, 솔직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였지?